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는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합니다. 특히 오늘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정반대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는 20일에 시작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재연 당시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추가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설 연휴를 지나고 다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5차 변론 기일에는 이 3명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요. 이 순서대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해서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 배치되는 주장들을 해왔던 인물들인데 오늘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일단은 이 증인 신문이 어떻게 신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셨던 이 세 사람의 증인 신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본회의장에서 이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끌어내려라고 한다든지, 뭐 해제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는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홍 전 차장에게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이 체포 명단을 불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난 22일에 국회에서 이 12월 3일 밤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증인 신문이 이러한 진술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이 수사기관이나 이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적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들과의 부합성, 이런 것들을 보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을 하셨지만 양측의 진술이 완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개개의 이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이 답변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뉘앙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진술이 일관되느냐 아니면 모순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신빙성이 달리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물적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증거와 이 진술의 답변의 내용이 이 부합하는지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개개의 증인 신문들의 전체적인 이제 합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들이 신빙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수냐 소수냐는 또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만약에 다수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뭐 물적 증거와 굉장히 명백하게 이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굉장히 동일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높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 여부보다는 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더 신빙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냐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변론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지거든요. 윤 대통령 측의 이번 전략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측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국회가 이 원하는 방향에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부담이 덜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도 이제 어제까지는 아무래도 직접 진술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배치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오늘 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신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신문에 대해서 재주 신문을 국회 측에서 하고 이에 대한 또 재반대 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될 것인데, 이 반대 신문의 과정에서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이 사실관계를 직접 당사자가 묻는 형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오늘 출석하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이제 국조특위에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많이 하면서 이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의 통화
문자, 이 수발신 내역을 요청한 건데 뭔가 본인이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가 1월 22일에 이 국조특위에 출석을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었습니다. 뭐 예. 몇 시 몇 분에 어떠한 뭐 전화를 받았었고 이때 당시에 통화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증인 신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 당시 이 이야기한 시간이 실제 통화 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12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이 1월 22일에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라도 뭐 어떠한 사람과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진술의 이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오늘 이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통신사 사실조회가 도착했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신문 과정에서 따져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오는 목요일에 열리는 6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했는데 시간을 늘려서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3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기일 자체가 증인신문 기일이 가장 오래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인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도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증인신문을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을 계속해서 이제 무한정 잡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일 이제 재판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최대한 하루에 많은 이제 인원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사람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4사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증인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그리고 또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에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론 기일이 이제 8차까지 이제 지정이 된 건데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그때 8차까지 해서 이제 변론기를 종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형사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김영훈 국방부 장관이 이 군병력을 어떻게 투입할지의 논의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좀 보세요? 예, 결국에는 이 공소장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지금 현재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의 요건이 이제 성립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이 내란죄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의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 검찰 측에서는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서 이 부분이 내란죄의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일단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형사사건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증인신문이 가장 주된 기일에서의 진행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형사사건에서도 증인신문이 주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던 이 증인신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형사사건의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줄 문건을 아예 출력해놓고 있었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났거든요.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이 검찰의 공소장이 검찰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로 어디까지 증명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 진행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뭐 국무회의가 지금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의 요건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란의 이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탄핵 심판에서 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탄핵 심판에서는 지금 현재 이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이 탄핵 사유의 한 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형사 사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요건이 이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이 된다든지 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사건에서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주목됐던 이 최성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결정하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국회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려는 절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기한 연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지금 이게 사건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예.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기관에서의 권한 침해가 됐다라고 해서 권한쟁의를 심판을 이제 청구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이 기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헌법 침해 여부가 동일한 이 궤를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던 상황인 것인데 이 권한쟁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변론 기일이 다시 재개가 되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리적인 판단에 대한 변론을 받아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기일 추정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일을 추정한 것은 이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동일한 시기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변론을 다시 재개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변론 기일을 그냥 추정을 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이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 재판을 진행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당사자들이 변론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 주장을 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변론이 굉장히 조금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 과정에서 아니면 이 판단을 하기 전에 이 당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론을 다시 한번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단을 통해서 재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려고 이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에 대한 흠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국회 측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행 측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입증을 하라든지 주장을 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현재 이런 결정의 배경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 최 권한대행이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점이 꼽히거든요. 헌재는 오는 6일까지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서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헌재가 어떠한 이유로 제기를 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기일 선고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셨던 그런 국회의 이 의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변론적인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국회법 109조를 보면 국회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 국회인 것인데 예. 국회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은 이렇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이 국회법 109조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이고 만약 그런 의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가 이것을 이유로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헌재가 이 국회, 이 여야가 합의가 된 사안인 것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권의 입장과 야권의 입장이 완전 반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전이 되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게 됐네요. 만약에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제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여야 합의와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이제 증거를 제출하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진술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예.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증인신문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충분히 다시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다음 기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석을 할 수 있다 증인으로.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재개를 했을 때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출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 이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 부분이 강제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결정해도 최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냈는데요.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또 헌법소원 자체가 결국은 어떠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보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인용 결정이 된 때에는 피청구인은 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렇다면 또 탄핵의 사유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